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했는데 많은 분들이 DL건설 물어보시더라고요. DL건설하고 코난테크 이 두 기업을 좀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일단 그거는 사실 좀 예전에 나온 자료도 있고 DL건설은 제가 한번 또 공시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명드리고 경제공작회의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그거 내용하고요. 텔레치스, 오로스테크놀로지, 현대차, SM, 네페스아크,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이제 이게 중국 인프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제 글로벌 인프라 투자에서 디지털 데이터 센터, 여기 재생은 풍력이고요. 그리드 전력망,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좋은 자료더라고요. 대신증권의 장승용 연구원님 또 쓰신 게 있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DL건설 이제 주식 교환 관련인데, 요게 이제 DLNC 주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주당 0.37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DL건설 주식을 예를 들면 100주 갖고 있어요. 그러면 37주를 주는 겁니다. 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DLNC 주식을 나는 37주를 받게 된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이렇게 받게 되고 11월 2일 주주 확정 기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났는데 주주 확정 기준이 11월 2일이니까 만약에 10월 31일까지 DL건설을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 반대하다. 난 DLNC 주식 받기 싫다. 예, 이렇게 반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미 주식을 팔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12월 2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통지서들을 아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10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회사에 한번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서면으로 작성하셔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이 DLENC가 DL건설 주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까지 다 해서 다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DLENC만 남고 DL건설은 상장 폐지시켜요.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비상장 기업으로 남아요. 그래서 DLENC가 DL건설 지분을 100% 갖게 됩니다. 지금 한 60% 갖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자회사로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DL건설 주주분들은 DLENC 주식으로 마치 이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간 그건 합병이죠. 근데 어쨌든 비슷하죠. 그것처럼 셀트리온 주식으로 받게 되는 거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주총회는 12월 21일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반대한다. 나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그런 분들은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내 주식 사가. 그럼 회사가 사줍니다. 난 반대하니까. 그러면은 1월 30일에 대금을 준대요. 근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게 매수 가격이 11,614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반대를 해요. 반대 의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11,613원이죠. 근데 지금 주가가 13,190원이에요. 네. 그럼 차라리 지금 현재까지 파는 게 낫죠. 회사에서 11,613원에 사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지금 매수 청구하는 게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예, 차라리 그냥 지금 현재까지 팔아버리는 게 낫죠. 그럴 거면.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 청구를 당연히 안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거고 매수 청구가 너무 낮아요. 11,613원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안 하시는 게 낫고 나는 이거 반대다. 그러면 차라리 현재까지 그냥 파시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보유하는 게 나은 게요. 보유하시면 DLNC 주식으로 나눠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DLNC의 가치는 올라가겠죠. DL건설과 합병하게 이제 완전 자회사 편입을 하니까 이중 상장 이슈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해가지고 원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DLNC가 DL건설을 인수하면서 신주 발행하거든요. 근데 그 신주 발행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그거랑 같은 주식을 소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아무튼 내년 3월 4일 날 DL건설은 상장 폐지됩니다. 그리고 거래 정지는 2월 8일부터 2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월 8일부터는 이제 DL건설은 더 이상 매매 못한다.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시고 그냥 DL건설을 DLENC 주식으로 이제 교환해 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뭐 제가 이런 업무적인까지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분들 같은 경우 DL건설 주주분들은 DL건설에 한번 전화해서 한 번 더 문의를 해보시고 아니면 뭐 거래하는 증권사에 문의를 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고 되도록이면 반대하는 것보다는 예, 제 생각에 반대하면 저 11,600원에 파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주가가 지금 13,000원인데 예, 그럼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예, 그 DL건설 주식으로 예, 바꾸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찬성하는 거죠. 예, 그게 낫지 않나. 그리고 반대하신다면 뭐 반대 의사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가에 파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난테크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이게 생성형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저도 자세히 몰라요. 아직까지 제가 뭐 코난테크에 제대로 분석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12월 8일 날 나온 보고서고요. 올해 한번 AI 때문에 한번 확 갔다가 지금 재미는 없어요. 최근에. 근데 AI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데 주력은 검색 엔진을 갖고 있어요. 코난 서치. 그래서 22년도 매출의 한 55%고요. 수주 장군 늘고 있고 코난 LMM이라고 한다. 마치 이제 그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처럼 이 회사도 자체 언어 모델 갖고 있어요. 이름이 코난 LLM. 그래서 파라미터가 131억 개니까 저게 이제 파라미터 수가 131억 개인데 챗 GPT 3.5가 아마 예, 몇 개죠? 1750억 개인가 아마 그 정도 됐고 그러니까 많은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소비자보다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이나 정부에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보안에 좀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파라미터가 작을수록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용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한테는 좀 유리한 거죠. 그리고 한국어 데이터를 많이 학습했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라서 이 점은 굉장히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이번 달 안으로 뭐 후속 버전 이건 415개 되거든요.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게 많을수록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최대 주주가 한국항공우주예요. SK텔레콤하고. 그러니까 주주들이 좀 빵빵하죠. 그래서 둘 다 계약을 좀 맺었고 계속 계약금이 이제 추가 계약을 할지는 봐야 되겠지만 국방산업 뭐 이런 쪽으로도 확장하지 않겠냐. 근데 저도 좀 아직은 요 보고서 하나만 보고는 뭐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걸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아직 적자예요. 예, 숫자가 안 좋고 매출 규모도 크진 않은데 근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막 시장이 커지는데 매출이 많이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앞으로 매출 보세요. 예,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매출 성장이 팍팍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익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아직 숫자로 검증은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리스크 요인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AI 산업의 중심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니까 예, 괜찮지 않겠나. 예, 대표적인 AI 회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데 숫자는 뭐 저도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좀 궁금증 많은 거 좀 풀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리츠증권의 최설아 연구원님이 경제공작회의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결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일단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겠다. 원래는 작년에 안정이 우선이었어요. 바뀌었어요. 이건 좀 달라진 거고 그 다음에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하겠다. 이게 뭐죠? 설립 후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 성장하겠다. 이거 같고 그 다음에 단기 부양책의 역주기라고 하는데 단기 부양책을 먼저 좀 강조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좀 약간 급하긴 한 거죠.
그래서 지난 3년간은 조금 이제 안정 위주로 운영을 했다면 내년엔 다시 경제 쪽에 성장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내용 같고 그래서 내년 GDP 성장률 목표는 아마 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보다는 이제 정부가 직접 돈 푸는 거 있죠. 직접 타겟팅. 그러니까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죠. 근데 이거는 특정 타겟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면 이제 댐에서 물이 팍 나오잖아요. 댐에서 그러면 막 여기저기 막 논으로 막 물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A란 논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 다 뿌려줍니다. 물이. 그게 통화 정책이고 재정 정책은 목표를 딱 정해요. 야 저기 B에다 꽂아줘. D라는 논에다 꽂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면 부동산, 뭐 소비면 소비 여기를 딱딱 정해서 타겟팅을 해서 주는 게 바로 재정입니다. 이건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게 약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정으로 우선을 한다. 통화보단. 네. 그래서 재정 지출 강도를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막 팍팍 해주고 이러면 중국도 여유가 있는데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또 분위기가 내년 하반기로 또 늦어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이번에 나오는 지표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하는데 중국이 금리 낮추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정 쪽으로 더 갈 것 같고 그렇지만 대규모 지출 확대는 좀 애써 자제하려는 모습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 부양은 더 하겠지만 시장 눈높이엔 좀 미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 채권도 발행했고 그래서 지방 정부 좀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겠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입니다. 여기 부채 상환 리스크도 좀 낮아질 것 같다. 인프라 투자 증가한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용 나쁜 게 아닌데 뭔가 우리가 기대한 건 100점짜리인데 약간 좀 95점 같은 느낌 있죠. 95점도 잘한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자녀분이 95점 맞았어요. 칭찬 안 합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은 내신 100점을 원했던 거예요. 약간 느낌은 그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뭔가 이게 아쉬운 거죠. 예, 잘했는데 뭔가 아쉬운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이번에 이제 정책 발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설립 후파 뭐 건설사 대출 확대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예, 그건 분명히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게 있었고 소비보다는 기술로 간다. 그래서 반도체 투자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소비는 직접 소비 부양은 좀 자제하려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의 이분도 이제 쓰셨지만 전반적인 부양 강도는 좀 아쉽다. 예. 이게 디플레 상태인데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지금보다 훨씬 강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주식 영향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중국판 소부장, 그러니까 중국의 첨단 산업 수혜주들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내용이고 중국이 어쨌든 돈을 풀긴 풀어요. 재정 적자 비율을 3.8까지 GDP 대비 더 많이 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프라 쪽이 이렇게 돌리고 있죠. 요 밑에가 이제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 안 좋죠. 요것도 이제 내년에 좀 돌릴 것 같고 그리고 상업은행 대출 확대 요것도 좀 늘어날지 부동산 대출이거든요. 요것도 좀 늘어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은 최악은 지나간다. 기대에 못 미쳤어도. 그리고 지난해 온중구진이라고 하는데 안정성 이게 성장 추가 정책인데 안정이 먼저예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그러니까 약간 성장 위주로 가겠다는 거고. 예. 그래서 IT 업종한테 우리나라 IT한테도 긍정적이죠. 예. 특히 반도체한테. 그러니까 여전히 기승전 반도체와 AI가 아닌가. 근데 여기에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니까 철강주한테는 조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텔레칩스는 자율주행 대표 기업이고, 근데 이 회사가 NPU라 그러죠. 이제 신경망, 인공지능 반도체인데 이번 주에 이제 NPU 좀 한번 함께 배우기로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NPU가 뭐냐면 GPU가랑 비슷해요. GPU도 AI 연산을 하고 NPU도 연산하는데 GPU는 그래픽 카드 전용입니다. AI 전용은 아니에요. 근데 NPU는 인공지능만을 위해서 만든 반도체예요.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예. 그래서 SK 자회사 사피온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적재산권 받아가지고 이 설계자산 요거를 개발을 했고요. 내년에 아마 상용화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자율주행 칩과 함께 붙여가지고 원래 이 회사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 회사거든요. 근데 자율주행까지 이제 확장하겠다는 거죠.
근데 퀄컴이 만든 그 AI 가속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퀄컴도 그 엔비디아처럼 AI 가속기를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U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만든 거는 스냅드래곤 라이드 세이프티 악셀레레이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율주행용, 그러니까 자동차용 AI 가속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GPU 대신 퀄컴은 자동차용으로 이걸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근데 거의 지금 독점 상태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회사죠 지금 자동차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독점. 예. 근데 단점이 있어요. 퀄컴은 자기네 플랫폼을 채택을 해. 그러니까 자기네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 안 하면 이거 안 준다고 합니다. 예. 이거 약간 엔비디아랑 똑같죠. 엔비디아도 쿠다 소프트웨어라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하는 소프트웨어. 그거랑 묶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는 건데 약간 퀄컴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다른 회사들 뭐 르네사스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이런 데 칩을 이용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거 뭐 이 퀄컴 것만 써야 되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텔랩칩스가 기존 이제 서버용 쪽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걸 이제 자율주행 쪽 차량 쪽에 원하는 이 고객사에게 A2X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쓰게 되면 호환성이 가능하니까 예. 좀 그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4년도에 실제로 어느 정도 고객을 확보할지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와봐야 되고 그러나 디자인하우스 가온칩스 또 삼성이 반도체 만들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확실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는 있겠고 또 숫자도 좋아요. 여기 이 회사는 3분기 최대 실적까지는 이게 저는 참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하고 막 이래도 막 적자나는 기업이 많은데 텔레시스는 아니죠. 돈도 잘 벌어요. 그게 매력적이에요. 다만 이제 주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또 지금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그 요건이 10억인데 이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올해 주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물량 나오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질 때 더 보시면 좋겠고 지금 그냥 보유자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의 백기령 의원이 좀 공격적인 보고서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뭐 급등했던데 오로스테크 우리 공부했던 기업이죠. 그 아시죠? 요게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KLA 아세요? 미국의 계측 장비 최강자. 여기 이 회사가 만드는데 여기 독점하는데 얘가 들어가가지고 독점을 깨버렸죠. 후발주자죠. 근데 지금 시총이 오늘 이제 급등해서 한 2,500억 갔거든요. 근데 적정 시총 5천억으로 딱 제목 적은 거예요. 응? 2배 오른다고 이제 이러니까. 근데 물론 이거는 애널리스트의 생각이니까 무조건 2배 간다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 나온 숫자도 뭐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애널리스트의 추정이지 진짜 이대로 달성할지 모릅니다. 다만 이 근거가 중요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올해 흑자전환 할 것 같고 그럼 이 회사를 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세대 이제 장비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밑에 나와 있어요. 오버레이 장비 라인업이 다변화되고 있고 하이닉스겠죠. H사 메모리 반도체 첨단 공정 중심으로 전공정 투자 늘어나죠. 뭐 HBM이죠. 어떻게 보면 해외 고객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신규 장비가 웨이퍼 두께 측정하는 장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납품이 될 것 같고 이제 이러니까 24년도 25년도엔 최대 실적 날 것 같다. 이런 거고 그 유한타증권에서는 앞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의 최대 핵심 키워드로 웨이퍼 본딩 요걸 좀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퍼 이게 본딩은 뭐죠? 붙이는 거죠. 칩하고 결합하는 건데 그럴 때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또 점점 그리고 미세화될수록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 수혜주다. 근데 많이 알려진 기업은 아니죠. 근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 뭐냐면 웨이퍼의 위하고 아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회로 그리잖아요. 위에서 비싸가지고 노광 장비로 네덜란드 ASM에 막 그려요. 그럼 위 아래가 일치해야 돼요. 회로가 패턴이 맞아야죠. 당연히 좌우로 정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좌우로 정렬 한번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 정렬해야 됩니다. 정렬해야 되는데 이게 패턴이 제대로 정리 안 됐으면 다시 그려야 돼. 그림을 오류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다 비용 부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이거를 정확하게. 그래서 야 너 그림 잘못 그렸어. 그럼 이제 다시 그리게 해주는
그걸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제대로 했는지. 근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미세화되니까 잘 안 보여요. 이제 그걸 잡아주는 장비고. 그리고 근데 이게 여기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범프 후공정에 이제 범프가 뭐죠? 이 칩하고 기판 붙이는 동그란 거 있죠. 붙이죠. 그거 거기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TSV라고 저게 HBM 만드는 핵심 공정에 구멍 뚫어가지고 구리 용액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구리가 삐져나오면 그거 CMP로 평탄화시키고 이런 이제 것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TSV 구멍 뚫어서 막 이렇게 이제 HBM은 연결하는 거잖아요. 위로 이렇게 구멍 뚫어서 그 엘리베이터 같은 거죠. 그 TSV 공정할 때도 저 오버레이 계측 장비로 이게 이상 없나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방향성도 맞는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뭐 실적이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가 기대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요새 반도체 우리 딱 보다 보면 공부 많이 한 기업도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얼마 전에 DIT, 제노셈 기억나세요? 또 뭐 있죠? 그 코미코 이런 기업들 좀 생소하셨죠. 근데 공부해 제주 반도체 어때요? 아 근데 좀 아쉬운 게 갑자기 다들 날아가 버리니까 주가 조정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들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아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사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또 기회는 오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만 제대로 공부해도요 진짜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너무 종목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숨겨진 플러스 알파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기업 중에 하나죠. 숨겨진. 그래서 계속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고 아무튼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그런 장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거를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아무 내가 반도체 지식도 없는데 오버레이 계측 장비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장비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사실. 예. 저도 뭐 제가 뭐 반도체 기술자도 아니고 정확히 솔직히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검색을 다 해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적기 전에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좋은 게 하이퍼 클로바 X 있죠. 거기다 다 쳐요. 예, 잘 알려줘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번 더 검증은 해야 돼. 얘가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공부하기는 되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반도체 공부는 꼭 좀 하시고 반도체 공부 안 하고 우리나라 투자하는 건요, 그냥 나는 반 포기하고 하겠다. 예. 정말 큰 기회 반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1순위가 반도체잖아요. 2순위가 2차전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 반도체 2차전지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의 김기현 연구원님이 이제 산업수요 설명에 요거 아마 적어 오셨는데 Q&A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대기수요. 우리가 보고서 보고 생각했던 게 맞았어요. 대기수요가 많이 없어졌대요. 김준성 연구원님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하다. 예. 근데 미국 국내 또 유럽 뭐 이런데 상당 부분 해소됐다. 유럽은 일부 남아있지만 그래서 대기 수요 효과 느리긴 어렵다. 지난 몇 년간 차를 주문해도 안 나오니까 좀 답답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된 거죠. 그럼 가격이 오르기가 좀 어려워요. 자동차 가격이. 그리고 전기차 수요 둔화 방향성 바꿀 수 있나? 가격이 떨어져야 된대요. 전기차. 이제는 대중들이 살 수 있는 그 가격까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격 인하가 좀 중요해. 그러니까 테슬라가 괜히 가격 인하는 건 아니죠. 미국의 정권 교체 이건 사실 불확실하죠. 근데 분석은 안 하고 있대요. 현대차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른. 예, 어쨌든 연비 규제나 뭐 변화가 있을 수는 있죠. 누가 될지에 따라서. 그리고 전동화 트렌드는 이어진다. 그 중장기 흐름을 보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배당금은 보통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금 주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제 올해 3월 정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마 이사회 결의로 아마 내년 2월인가 이사회에 아마 결의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에 갖고 있다고 주식 그 배당 안 줄 수도 있어요. 연말에 갖고 있어도 정가명. 근데 아마 이건 공시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이사회 열리고 나서 날짜를 정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좀 잘 가져가 보시는 것도 아무튼 배당만으로도 매력 있잖아요. 현대차 특히 우선주가 배당 수익률이 뭐 8에서 10% 나오잖아요. 요새 주가 빠져가지고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죠. 이게 우선주를 투자해 놓으시면 좀 어렵지만 당분간은
그래도 배당 받으면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가가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하반기 같아요. 하반기가 결국 승부처다. 이렇게 요거 보면서도 더 한번 좀 느끼게 된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M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는데 목표 주가는 낮췄지만 후행적으로 낮춘 거고 내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찾아온 그 가격이다. 그러니까 SM을 옛날에 이기훈 연구원님이 22년도에 최선으로 제시했던 이유는 이익은 증가하는 것 같은데 당시에 또 지배구조 이슈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PER 17배에서 바닥 찍었다고 보고 추천을 했었고 또 과거에 동방신기가 군입대하고 한알령 때문에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SM이. 그래서 좀 주가 안 좋을 때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저점보다 지금 밸류가 더 낮대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 찍었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이 완전 바닥은 아니지만 아직 카카오엔터 이슈도 안 끝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은 다시 보기 좀 어려운 가격이 되지 않을까. 또 미국 걸그룹 데뷔 앞둔 하이브나 JYP가 좀 더 최선호주지만 현재 가격 기준으로 SM도 매력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4분기는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약간 기대보다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앨범 공동 구매가 급감했죠. 막 90%씩. 근데 SM한테 타격인 게 SM은 좀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최근 중국인이 포함된 주요 그룹 중에서 9월 이후로 NCT 드림과 여자아이들이 지금 아직 컴백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 1분기에 컴백을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좀 불확실성 해소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컴백을 했는데도 중국에서 앨범 판매가 안 된다. 이 그룹들이. 그럼 이건 뭔가 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있는 거 아니냐. 규제하는 거 아니냐 중국이. 그렇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감소해도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중국 비중도 10%까지 낮아졌고 그러니까 물론 중국 앨범이 잘 팔리면 좋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좀 안 좋은 것들은 반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이런 신인 그룹들 데뷔하니까 그리고 밸류도 지금 허리 라인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충분히 PER, PBR. 그래서 지금은 좀 바닥 아니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더 주가가 의미 있게 반등하려면 시장은 지금 엔터주들을 피크아웃으로 보고 있어요. 앨범은 이제 좋은 건 아는데 이제 앨범 좋은 걸 누가 모르냐. 이제 이거예요. 약간 현대차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 더 보여달라는 거죠. 그건 뭐죠? 미국이나 현지 걸그룹 성공해야죠. 요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역시 확인 시간 필요하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는 박스권입니다. 근데 이런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천천히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죠. 지금 소외되는데 그렇다고 엔터주가 성장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고성장 시기는 좀 끝나가지만 예, 그래도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경쟁 진입 장벽도 너무 높잖아요. K-팝을 대체할 게 뭐가 있어요? 없으니까. 그래서 쌀 때 관심 갖는 거는 좋은데 인내심은 좀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페스아크는 이제 요게 요즘에 이것도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예요. 웨이퍼 상태에서 테스트해 주는 거예요. 후공정. 그러니까 검사해 주는 걸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검사하는 게 아니라 네페스아크에 맡겨요. 야, 너 이거 이 반도체 네가 검사 좀 해와. 예, 그럼 해서 주는 거죠. 그거죠. 그래서 22년도에 삼성전자 핸드폰 발열 이슈 때문에 좀 안 좋았죠. 그때 엑시노스 만든 다음에 테스트 하거든요. 엑시노스가 사실 그때 망했죠. 그러니까 그 물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 3년 고생했죠. 예, 전력관리 반도체, AP, DDI는 이제 디스플레이 구동칩인데 이런 것들을 주로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주로 탑재가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안 좋으면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내년에 엑시노스가 최고사양 폰에 들어가고 3년 만에 재출시하는 FE 시리즈 있어요. 약간 중저가. 거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의 물량이 늘어나면 네페스아크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글이나 중국 회사들이 AI 기능 넣잖아요. 그러면은 테스트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늘어나면 단가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흑자전환 할 것 같다. 요 내용이고요. 보시면 어쨌든 삼성전자 엑시노스가 잘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거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페스아크도 그걸 좀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3년 만에 회복이고요. 내년엔 좀 부진 띄고 좀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디지털 재생 그리드 요 보고서인데, 요거는 여기다가 따로 좀 분류해서 적었고요. 첫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24년도 인프라 핵심 키워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디지털 인프라는 뭐냐면 하이퍼스케일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이게 뭐냐면 이것도 하이퍼클로버X에 딱 검색해 보세요.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줘요. 전통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규모가 큰 초거대 데이터 센터다. 그러니까 전통은 레거시죠. 그래서 기존보다 압도적으로 큰 엄청난 데이터 센터다. 요거로 보시면 되겠고, 요게 요 내용들이 이따가 해드릴게요. AI 붐과 함께 성장. 그러니까 이번엔 지금 첫 번째니까 오픈 AI가 출시한 GPT-4는 매개 변수 아까 파라미터죠. 아까 코난이 몇 개라 그랬어요. 코난 몇 개죠? 100억, 137억 개인가 그랬죠. 여기 지금 몇 개요? 1조 7천억 개입니다. 그냥 너무 크죠. 저거를 일반 중소기업이 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저 비용이 얼만데요. 예, 중소기업은 감당 못합니다. 저거 한번 저렇게 돌리고 막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GPT-3보다 10배, GPT-2보다 1000배 많은 매개 변수를 훈련시켜. 그럼 그렇게 학습을 엄청나게 하면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GPT-4에. 그러면 문제 풀 때 잘 풀겠죠. 그래서 내년엔 추론의 시대인데 지금까지는 학습이죠. 지금 계속 GPT-4 막 훈련시키는 거예요. 막 주입을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추론의 시대로 갈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 투자는 필요합니다. 저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H100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4만 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너무 비싸죠. 근데 어쨌든 필요한 거죠. 저걸 대체할 게 없어요. 그래서 AI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론하는데 막대한 워크로드, 그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통 옛날 데이터 센터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초거대,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하나의 렉당, 하나당 데이터 센터 그 4에서 7kW 전력 소모하는데, AI 데이터 센터는 렉당 최대 50kW. 예. 그러니까 보면 서버가 여러 대 있잖아요. 그런 이제 서버 하나하나 아마 그걸 렉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규모는 빅테크 기업의 2000에서 3000 메가와트 수준인데 앞으로도 2배 더 늘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연평균 20% 이상 성장할 것 같다. 예, 빅테크 기업들. 이게 기존 이게 투자 계획이거든요. 22년도고요. 파란색이. 2배 늘리겠다는. 이러니 반도체가 좋을 수밖에 없고, 하이닉스가 왜 좋겠습니까? 엔비디아에 그걸 넣어주니까. 삼성은 왜 부진해요? 엔비디아 못 들어가니까. 근데 삼성 들어가면, 그러니까 반도체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데이터 센터 투자가 분명히 우리 지금 이게 눈으로 보이시죠? 예, 그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같은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풍력의 해다. 내년에 풍력 좀 요새 안 좋았죠. 근데 풍력도 이제는, 아까도 제가 라이브 할 때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풍력 가격 많이 떨어져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풍력이 투자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목표 대비 아직은 많이 투자가 안 됐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많이 투자한다는 얘기고, 수요가 여전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풍력은 그 고산지대나 지형이 넓고 평평한 데 있죠. 그래서 미국은 중부하고 중서부가, 텍사스 있죠. 아주 넓은 평지죠. 그런 데 많이 깔려 있고, 해상풍력은 연안에 있어야 돼요. 풍속은 육상보다 더 높죠. 발전율 좋은데 다만 굉장히 비싸죠. 해상풍력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아시아는 해상풍력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다가 많고, 그런데 왜냐면 아시아 쪽은 또 이렇게 이렇게 평지들이 많지 않은 지역들도 있다 보니까, 특히 그래서 대만이 해상풍력 엄청 지금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해상풍력 위주라면 SK 오션플랜트 같은 기업이 좋은 거죠. 왜? 대만 쪽에 실제 수주를 많이 따냈잖아요. 우리나라도 해상풍력 하죠. 예. 아프리카는 육상이고 미국과 유럽은 이제 섞인 거죠. 근데 미국 해상풍력은 비용 부담 때문에 LCOE가 균등화 발전 원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한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거를 발전량으로 나눈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높다는 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예, 건설비나 이런 연료비들.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은 근데 일조량이 많아지면요 발전 비용이 떨어지고,
풍력은 바람 많이 불면 같은 이 설비를 설치했는데 바람 많이 불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저게 LCOE는 낮아지겠죠. 예. 근데 금리 오르면 LCOE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근데 해상풍력, 미국의 해상풍력 요게 많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주가들이 좀 안 좋았는데 이는 일시적 현상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넷째로 2030년 가이드라인인데 요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태양광은요 이미 기존 계획보다 이게 넘어가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여기 뭐죠? 비어 있어요. 풍력은 여기가. 그러니까 풍력은 그만큼 투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풍력은 초과 수요입니다. 이게 태양광의 초과 공급이냐면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중국 때문에 그래요. 중국은 엄청난 지금 공급가인 거 아시죠? 이거 포함하니까 태양광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은 재생에너지도요. 보세요. 엄청난 이게 정말 여기는 그냥 막대한 물량으로 막 승부하는 나라니까. 그리고 풍속 지도라고 하는데 여기 진한 색일수록 풍속이 높아서 아마 풍력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쪽 연안 지역 보시다시피 이쪽 연안 지역 쪽 이쪽이고 미국 여기 중부 내륙이 평평한 지역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미국 영국 쪽 있죠 이쪽 요런데 여기 그 대만 이쪽이 대만인가요 그죠? 이쪽 지역하고 일본 또 우리나라 이쪽 연안 이쪽 이쪽 지역이 이제 위주로 아마 해상 풍력들이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는 확실히 해상 풍력 쪽이고요. 북미는 그래도 육상 풍력이 더 위쪽에 있고 중국은 뭐 압도적이고요. 근데 해상 풍력 LCOE가 이게 미국입니다. 이거 올라온 거 보이시죠? 갑자기. 근데 이게 아마 이제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육상 풍력은 계속 안정적이고 한마디로 해상 풍력은 돈이 많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적게는 9기가와트, 많게는 300기가와트까지 투자 확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상 풍력은 어쨌든 그동안 이제 설치들을 적게 했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해상 풍력 하고요.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도 꽤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만도 해상 풍력 15기가와트 설치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이제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구매, 제조, 설치, 시공, 운영까지.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단지 개발하는 데만 3, 4년 걸립니다. 구매하고 설치, 시공하는 데 2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6, 7년 걸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력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요 기업, 여기가 구매하는 기업들, 베스타스, 터빈 같은 거죠. 여기가 발전회사. 그리고 여기 이제 기자재 공급.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CS 윈드, 타워, 블레이드 돌아가는 날이 있죠. 여기 휴먼 컴퍼니도 비상적인 것 같고 베어링, CS 베어링, 그 다음에 하부 구조물 여기 태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태용도 있는데 빼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 뭐 세아제강, KT 서브먼 요거는 이제 전력 이런 이제 밸류체이니까 아무튼 풍력 요즘에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내년도의 그림은 괜찮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력망인데 이게 이제 미국의 또 아픈 점이죠. 뭐냐면 미국은 전력망이 노후화된 거 아시죠? 굉장히 오랫동안 노후화됐어요. 근데 서부, 텍사스 중간에 그냥 동부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어요. 긴급상 발전하면 서로 대응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통일돼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은 전력망들이 끊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텍사스 정전 났을 때 난리가 났죠 옛날에. 전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노후화된 전력 설비가 좀 문제였죠. 어떻게 보면 70% 이상이 25년 이상 된 노후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하고 새롭게 깔아야 된대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가 130억 달러 펀딩을 받았고 요거를 이제 하기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PF랑 GRIP로 나누는데 요거는 송전선로 건설, 기존 선로 업그레이드 뭐 이런 걸 하고요. GRIP는 이제 유틸리티 산업 보조금, 스마트 그리드, 송전만 복원료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데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망 혁신 프로그램에 투자 비중을 좀 높인 이유는 재생 에너지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신재생으로
이제 발전 이제 전기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럼 새로운 전력망을 깔아줘야 돼요. 근데 기존 전력망 그럼 왜 사용 안 하냐 이런 내용이죠. 근데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저 중부와 서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보면 미국 이렇게 땅덩이에서 뭐 예를 들면 이쪽은 재생에너지가 많아요. 여기서 생산한 거를 근데 전력 사용은 동부가 쓰거든요. 많이 일로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 다 깔아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전력망 설치는 좀 필요하다. 그 서부는 태양광, 평탄한 중부는 풍력 위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진대요. 이렇게 전력망. 예. 여기가 서부 같고 여기가 동부 같고 이쪽이 아마 텍사스 쪽이겠죠. 예. 근데 보면 미국도 오른쪽이 월등히 밝죠. 여기가 인구 밀집도가 높다니. 이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밤에. 서부 이쪽은 아마 캘리포니아겠죠. 그러니까 중간은 비어 있죠, 여기가. 근데 어쨌든 여기가 신재생 에너지가 많은데 요거를 일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망을 깔아야 된다.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돼 있고 그래서 대규모 교체하기는 좀 단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예. 수십 년 동안 천천히 교체한대요. 저걸 한 번에 다 교체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송배전선 투자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 예. 그리고 미국 남동부 중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이제 전력 발전 회사인 듀크 에너지는 23년부터 27년까지 이쪽 그린 에너지 있죠. 이런 쪽을 50% 이상 투자 비중을 확대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 분이 재룡전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재룡전기가 대표적인 이쪽 수혜주죠. 요새 주가 좀 빠지는데 이걸 본다면 안 좋을 때 기회가 되겠죠. 또. 그러니까 전력망 투자는 하루 하고 말 게 아니다. 계속 이어진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보고서에 나왔던 건데 ETF 설명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인프라 산업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미국 기업이나 뭐 이런데 글로벌 투자에 그러면 요게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X 데이터 센터 요건데 요게 티커예요. 요게 티커 VPN 미국으로 이제 VPN 쓰면 나오겠죠. 그리고 퍼스트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요거 이제 풍력 이름하여 펜이라고 합니다. 바람개비 펜 풍력 쪽이고 유틸리티 기업은 FUTY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에너지 인프라 이쪽에 투자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그리드 이름 그대로 스마트 그리드 요런 이제 ETF가 있으니까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보고서는 한번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공시가 어제 2차전지 DENT라고 요게 현대하고 그 LG엔솔이 인도네시아에 합작 공장 만들었거든요. 오늘 완공됐어요. 여기에 이제 아마 배터리셀 관련한 제조 장비를 납품을 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 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제 LG엔솔 정근창 부사장이 요새 LG엔솔 주가는 안 좋지만 8,700만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해서 일단 꽤 많이 샀고요. 근데 뭐 사조대리 아시죠? 저번 주에 한번 설명해드렸죠. 사조대리 여기 회장이 주식 많이 샀다. 근데 어제도 이 공시가 있었는데 주진우 회장이 8.3억 원이나 또 매수를 했습니다. 참고로 사조대리면 이제 동원 F&B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종합식품회사고요. 참치캔도 하고 있고 주가도 굉장히 그때 보니까 저평가는 돼 있더라고요. PER이 3배. 그 다음에 한화는 여기 이윤환 상무님이 한 9천만 원 정도 장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장내 매수까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이게 텔레그램에서 많이 돌았던 내용인데 아마 여기 안정님이라고 계신 것 같아요. 한국콜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텔레그램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그냥 이제 올려주신 거니까 워낙 많이 텔레그램이 지금 이게 돌고 있어가지고 부산 엑스포 개표 보면 크게 깨달은 바가 있는데 한국 언론만 보다간 바보되기 십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이분 의견입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제 연일 박빙이란 기사를 쏟아냈지만 패를 까보니 결과는 그러니까 뭐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처참하게 졌죠. 예.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이 투자와 관련해서도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을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600조 원 정도를 운영하는 에르메스 인베스트먼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뼈 때려요. 제가 읽어보니까 예. 이게 이너프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뭐죠? 에노프? 에노프인가요? 에노그? 에노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글징글하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셨대요. 그래서 한국은 아시죠? 사이클 산업이 많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다. 이건 일정부 인정하는데 그거 말고 고질적인 소액주주들 횡포. 여기서 썼던 자료라고 합니다. 에르메스. 아마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에. 그러니까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법 좀 개정 좀 해달라. 제발 상법.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로 이사들이. 아 이거 좀 바꿔주면 안 됩니까 진짜. 몇 년 전, 제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이 얘기한 지가. 2년인가? 2, 3년 전부터 이거 좀 계속 좀 바꿔주십시오 해도 전혀 지금 바뀌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상법 개정도 좀 필요한데 뭐 아직은 좀 그런 게 법안이 안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높은 실효 상속세. 이게 상속세도 말이 많죠. 근데 분명한 건 높죠. 60%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잖아요. 주가 안 오르는 게 유리하죠. 대주주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안 올라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주가 올랐을 때 상속하면 증여하면 어떻게 되죠? 비싸죠. 예. 그래서 그때 한미반도체 거기가 좀 전 대단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주가 올랐는데 거기서 증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사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뭐 어제도 CS 윈드가 어제 물론 풍력으로 한번 오르기도 했지만 증여하니까 바로 주가 올라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이제 머릿속에는 이게 좀 있는 거죠.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 회사 상속한다고? 상속 이슈가 있어. 그럼 주가 안 가겠네. 이게 이제 고정관념처럼 바뀌어 있어요. 그럼 그런 기업은 투자를 안 하려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또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걸 원할 수도 있죠. 주가 안 오르기를. 예. 물론 뭐 대주주마다 다르니까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세금 많이 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건 굉장히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연말만 되면 우리 왜 주식 팔아요? 여러분들 주식 왜 파세요? 연말에 10억 이상 갖고 계신 세금 안 내려고. 예. 그죠? 예. 그건 인간이 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충분히 있는 것 같고 또 배당 성향이 워낙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답답해요. 배당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이분 예.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적나라하게 좀 많이 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사주 매입 요것도 소각해야죠. 그나마 요새는 소각하는 기업 몇 개 보입니다. 하이로코리아, 저번에 한미반도체, 메리츠금융지주, 이번에 고려아연, 현대차그룹 예, 이쪽 몇 개 기업들 자사주 소각하는 뭐 이런 기업은 칭찬을 해줘야 되겠지만 많지가 않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예, 뭐 SK도 자사주 소각하고 예. 뭐 삼성물산도 자사주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예. 근데 소각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예, 어떻게 보면 자사주 매입은 소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예, 한번 읽어보시고 경영권이 변경되면 지재주주만 프리미엄을 받는다. 뭐 이것도 맞는 얘기죠. 옛날에 한샘 기억나세요? 한샘? 경영권 이제 매각했고 대주주는 비싸게 팔았죠. 근데 소액주주는 받질 못했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법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나마 이제 앞으로 M&A 할 때 일반 주주한테도 프리미엄을 얹어줘라. 예, 어느 정도 조건이 맞으면. 예, 요것도 이제 좀 바뀐 부분이고. 그 다음 요거.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이거를 바꿔야 돼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해야 됩니다. 이사는 주주에 충실해야 된다. 주주 권리. 근데 한국의 정치계는 이렇게 부실한 거버넌스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관대하다. 이거 이제 아마 작정하고 여기서 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지 않는 것은 한국법에 따르면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참 아무튼 그렇게 좀 썼고, 예. 그나마 희망적인 건 모든 기업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기업들이 바꾸고 있어요. 그 칭찬해줘야죠.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일본의 경우는 저는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일본은 올해 4월 증권거래소 회장이 모든 상장사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서 야 너네 왜 PBR 1배 이하냐 올릴 방법을 마련해라 독려를 했대요. 실제 일본 증시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일본 주식도 공부 좀 하거든요. 저번에 닌텐도 한번 설명드렸죠. 엔화도 싸고. 예. 아니 우리 한국 주식 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예,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이제 주주 가치를 위배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법이 아직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돈들이 또 떠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어쨌든 이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액주주 가치를 위하는 정책들이 빨리 마련되고 법안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상법 382조 3항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요걸 꼭 좀 넣어서 바꿔줬으면 그게 빨리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최근에 뭐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좋죠. 그래서 이 번 돈을 대주주 말고 소액주주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적 개선을 꼭 좀 마련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쓴소리죠. 예. 이 내용을 보고 불편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 어쨌든 근데 많은 소액주주분들은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예, 바뀌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바뀌곤 있어요 실제. 그러니까 아주 뭐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지금 금융위에서도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물적 분할하면 이제 페널티 주고, 그죠? 아까 M&A도 소액주주 위해서 좀 일부 보상해주기로 하고 배당 제도도 개선하고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어느 정도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완성이 되려면 기업들도 배당도 더 해주고 주주가치 위한 정책들도 더 많이 해주시고, 예. 그러나 그 정점은 법을 바꿔야 된다. 예. 그렇게 빨리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 번 더 이런 거 저도 이제 소개할 때는 좀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 예, 자 아직 좀 장이 안 끝나서 시장 끝나면 제가 또 시장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이 좀 끝났고 오늘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 그게 결국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져 버렸잖아요. 그 부총리 발언 때문에. 그래서 뭐 코스피도 빠져버렸고 코스닥도 이제 오후에 급락하는, 그러니까 미국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답답했던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2차전지 개인 투자분들이 워낙 많이 사셨고 수익률도 좋았는데 2차전지가 이제 타깃이 된 거죠. 예. 저러면 또 연말에 물량 나오는 1순위로 대부분 2차전지를 많이 꼽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2차전지의 주가 급락이 결국엔 시장 하락에 또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2차전지가 급락을 하면서 좀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팔았고요. 기관도 오늘은 조금 규모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금융투자는 여전히 샀는데 금융투자가 이렇게 많이 사는 건 결국 나올 물량들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좋게 볼 수는 없고 다만 연기금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수는 일단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장은 조금 안 좋게 끝났고 야놀자가 그
여기가 IPO 한다는 뭐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마 오늘 주가가 좀 일단 급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레디언트가 오늘 3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행주가 여행 관련 여기도 그레디언트 예, 좀 올랐고 여기가 그레디언트가 그거죠. 이거 인터파크 그죠? 예전에 이름이 바뀐 걸로 아는데 맞죠? 맞나요? 저도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옛날에 인터파크였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 예, 맞아요. 이경 씨 딱 보니까 인터파크, 아이마켓 코리아 뭐 이런 거 갖고 있고, 예, 맞네요. 자, 그래서 아마 이쪽에 이제 야놀자 쪽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가장 셌고, 그다음 오늘 랜드 쪽이 강했는데 오늘 뭐 테크윙이 13%, 테크윙이 10,000원을 넘어갔네요. 그냥 순식간에 갑니다. 테스가 좋았고 오랜만에 이쪽 좀 괜찮았고요. PCB 업종도 오늘 좀 좋았습니다. 오늘 뭐 코리아 서킷 정말 못 갔었는데 이쪽이 오랜만에 20%. 그리고 대덕전자도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가파르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PCB 쪽도 분위기 좋았고 HBM 관련주도 여전히 좋았는데 오늘 특히 아까 보고서도 좀 보여드린 대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탄력적이었다. 기존의 강자들이죠. 뭐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은 최근에 좀 지지부진해요. 예,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여전히 온디바이스 AI도 뭐 정말 좋은 성과들은 나오는데 다만 오늘은 이제 칩셋 미디어 네페스는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주들이 아무튼 여전히 좋고 오킨스 전자 급등했고 그리고 항공주 이제 유가가 오늘도 많이 빠졌지만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아침에 올랐다가 면세점 관련주 오늘 일부 좀 반등했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 반등해줬고요. 그리고 오늘 뭐 네페스아크도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네요. 교육주들이 요새 좀 부진했는데 오늘은 뭐 YBM넷 이쪽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OLED 관련주도 베셀, KNJ가 좀 올랐네요. 자, 여기도 이제 반도체로 좀 봐야죠. 좋았고, 예. 그리고는 주가가 뭐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페럼 쪽은 좀 안 좋았고요. 2차 전지 급락했습니다. 리튬, 뭐 셀업체들. 오늘 LG엔솔이 3%나 급락을 했고요.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에코프로가 거의 5%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관련주, 의료 AI. 그러니까 이쪽 오늘 좀 빠진 기업들 특징 아세요? 개인 투자분들이 올해 많이 샀던 것 중에 그 이제 대주주 물량이 나올 만한 기업들 있죠. 수익률 좋았던 이쪽이 오늘 이제 물량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빠지는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련되거나 의료 AI 쪽 다 안 좋았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가 해운주도 좀 빠졌고요. 뭐 유전자 치료제도 좀 빠졌고 조선주도 그 이제 유가 좀 빠지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도 올해 대표적으로 성과 좋았는데 일단 오늘 좀 빠지는 모습들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우주항공, 정유주, 건설주. 어제 건설주 좀 괜찮았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시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 아, 오늘 보니까 장중에 무슨 뭐 태용건설, 뭐 부도설 막 이런 게 돌았나 봐요.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급격하게 워크아웃 신청한다. 뭐 유동성 문제 있다. 워크아웃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이제 급하게 사실무근이다. 예. 근데 사실 태용건설이 유동성이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워크아웃 되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왜 그런 루머가 나왔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시경에 이게 워크아웃설이 나오면서 주가 안 좋아. 근데 이러니까 SBS가 급등해 버렸어요. 왜냐면 이제 태용건설이 SBS 갖고 있으니까 M&A 하는 거 아니냐.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현금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오늘 이게 갑자기 아마 SBS 왜 올라가나 그러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SBS가 한번 그 이슈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는데 아직 아무것도 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시고요. 예. 엔터주들 오늘은 SM만 좋았고 여전히 좀 Y젠터는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고 게임주도 좀 부진했고요. 예. 대체적으로는 좀 부진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일단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그냥 대부분 다 아주 안 좋은 흐름으로 오늘 좀 마무리가 됐고, 오늘 일단 좀 많이 오른 삼성전자는 좀 아쉬워요.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참. 자, 오늘 한번 볼까요? LS 머티리얼즈 오늘도 참 대단합니다. 상한가에 갔고, 대상홀딩스 주의하시고요. 정치 테마로 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위직 스튜디오 여기도 좀 약간 요즘에 거기 어디죠? 그 와이더 플래닛 거기랑 좀 관련 있죠. 그래서 이정재 씨, 뭐 정우성 씨, 그리고 동국제약 오늘 오랜만에 괜찮고, 파크 시스템즈 오랜만에 좋았네요. 대덕전자, 중해제약 요새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인탑스, 오픈했지.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 아모레퍼시픽 좋았습니다. LG생활건강도 근데 뭐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한국단자가 모처럼 반등해줬고, 그다음 SK 오션플랜트 요즘에 분위기 좋고요. 대상도 요즘엔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CNC 인터 6만원 넘었고요. 롯데칠성, SM, 루닉, 원익 QNC. 다만 이제 오늘은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급락 종목이 좀 많은 편이고, 오늘 특히 초전도체, LS전선 아시아, 솔브레인 홀딩스, 여기는 전액 관련주예요. 솔브레인하고 이제 지주사지만 솔브레인하고는 좀 다르죠. 에코프로비엠, LNF, 뭐 요새 코에피션도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 급락을 했고, 에코프로, LIG 넥스원도 단기에 워낙 많이 올랐고요. 방산주들 특히 안 좋은 게 그 폴란드 이슈 때문에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이어졌고, 엔캠, 제이오 오늘 2차전지는 거의 다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덴티움도 좀 빠졌고, 효성중공, 전력기기 올해 좀 성과 좋았던 기업들이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대부분의 이렇게 2, 3%나 뭐 그 이상 빠진 거는 거의 대부분 2차전지가 좀 많았다. 요거는 업황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주주의 양도 차익 과세 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게 아닌가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 여기까지 한번 설명해 드렸고, 이제 연말 앞두고 여러분들 좀 대응하실 때 천천히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급하게 하지 말자. 특히 많이 오른 거는 오히려 좀 현금화도 필요해요. 너무 많이 오른 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건 좀 정리했다가 만약에 물량 나오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담는 거죠. 왜냐하면 연초에는 또 다시 사게 돼 있어요. 팔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용하시면 좋겠고, 물론 뭐 정부가 그 대주주 그 한도 올리겠다 이러면 또 분위기 바뀌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또 사실이니까, 일단 조금 연말까지는 이렇게 되면 특히 코스닥이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염두에 두셔 천천히 하시고, 근데 뭐 주가가 못 올랐거나 저평가돼 있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그런 기업들은 뭐 지수 무관하게 투자할 거는 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좋아질 거 계속 고민해 보시고, 내년에 아까 제가 라이브 시간에도 한번 잠깐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언급했는데, 내년에 뭐가 좋아질까? 뭐 1순위 뭐예요? 탑 나왔잖아요. 1순위 AI랑 반도체죠, 당연히. 뭐 이걸 부인하는 분은 없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뭘 내가 선택할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좀 필요하지 않나. 다만 AI랑 반도체도 많이 오른 게 좀 악재죠. 이쪽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는 좀 있지 않나. 그거 말고도 뭐가 좋아질지 후보군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서 방송 보시면서 내년에 이거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잘 고민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